오빠, 넣어주세요, 제발. 지금 너무 흥분돼서 미칠 것 같아요. 못 참겠어요. 오빠 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앞에서 허리를 흔들며 내 귓가에 야하게 속삭이는 그녀는 바로 내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처음은 사고였고 두 번째는 충동이었으며 이제는 습관입니다. 4박 5일 출장 동안 우리는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침대에서, 소파에서, 욕실에서, 심지어 그가 남긴 사진 앞에서도 욕망은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멈출 이유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분명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영상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 후 누가 더 잘못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갑니다. 맥주 잔을 든 채 바라본 창밖, 홀로 보낸 수많은 밤이 떠오르네요. 내 이름은 윤상호, 41살 노총각입니다. 글로벌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죠. 회사에서는 능력자라 불리지만 퇴근 후 돌아오는 빈 아파트는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맥주 몇 캔과 반찬통 두어 개가 전부인 삶이었어요. 그런 내게 작은 위안이 있다면 입사 동기인 박진우와 그의 아내 김소희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진우는 내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대학 선후배 사이로 같은 회사에 입사한 우연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죠. 진우는 나와 달리 35에 소희와 결혼했습니다. 처음 소희를 만났을 때 솔직히 부러웠어요. 진우가 이런 여자를 만났다니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우 오빠, 오늘도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요. 특별히 오빠 좋아하는 요리 준비했어요. 소희의 이런 초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있었죠. 처음엔 미안했지만 차츰 그들의 집은 내게 작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소희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상호 오빠, 와인 한 잔 더 드릴까요? 진우 오빠보다 와인 안목이 좋으시네요. 소희의 이런 말에 진우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죠. 여보, 이러다 내가 질투할지도 몰라. 셋이서 웃는 그 순간들이 내겐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있었어요. 소희를 바라볼 때면 가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머릿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진우는 내 친구야. 그렇게 감정을 눌렀죠. 회사에서도 우리는 좋은 동료였어요. 진우는 본사 프로젝트 리더로서 탁월했고 나는 그의 든든한 오른팔이었습니다. 간혹 야근할 때면 진우가 소희에게 전화해 내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죠. 여보, 상호랑 야근이야.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갈게. 그래. 상호도 잘 있어. 걱정 마. 전화를 끄는 진우가 말했어요. 소희가 늘 내가 끼니 챙기는지 걱정해. 자기 오빠 같대. 오빠 같다는 말에 왠지 모를 서운함이 들었지만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친구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오빠 같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변화가 왔습니다. 진우가 해외 본사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죠. 성공하면 승진은 물론 가족과 함께 해외 이주도 가능한 기회였어요. 상호야, 사실 이번에 본사로 발령나게 되면 그냥 소희랑 이민 갈까 해. 나한테는 엄청난 기회인 거 너도 알잖아. 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떠난다면 나는 또다시 혼자겠죠. 가족 같은 따뜻함을 잃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으니까요.
출장 전날 밤 진우의 집에서 작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소희는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술잔을 기울이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눈치챘죠. 상우 오빠 남편 없는 동안 가끔 들러주세요.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소희의 말에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상우야. 내가 없는 동안 소희 좀 잘 부탁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부탁이 우리 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진우가 떠난 다음 날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딘가 헛헛했어요. 자리에 앉아 화면만 바라보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죠. 소희였습니다. 오빠, 오늘 퇴근하고 시간 괜찮으세요? 남편이 도착했다고 연락 왔는데 혼자 있으니 왠지 허전하네요. 망설임 없이 그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소희가 있는 아파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쩐지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벼운 홈웨어 차림이었죠.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여리게 보이게 했어요. 들어오세요. 오빠 좋아하는 와인 있는데 혼자 마시기 아까워서요.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와인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소희는 와인을 따랐어요. 잔을 건네며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내 손에 닿았죠. 순간 작은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잘 도착했대요? 네, 방금 호텔 체크인 했다고 연락 왔어요. 이제 회의 준비한다고. 소희의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한 잔, 두 잔. 와인이 줄어들수록 대화는 깊어졌어요. 소희는 평소 보지 못했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진우 오빠가 해외로 가게 될까봐 많이 불안해요. 저는 여기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데 오빠를 혼자 보낼 수도 없고 소희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걱정 마요. 진우는 분명 소희 씨를 생각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거예요. 상우 오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네요. 진우 오빠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상우만큼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 순수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소희는 와인을 거의 다 마신 상태였어요. 볼이 붉게 물들고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우 오빠는 항상 일이 우선이에요.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가끔 외롭다는 생각도 들어요. 상우 오빠는 이해하실까요? 술 기운 때문인지 소희의 말투가 더 친밀해졌습니다. 나도 이미 세 잔째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조심했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저도 외로움이 뭔지 잘 알아요. 매일 빈집에 들어가는 느낌이란. 소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해? 공감?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상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소개팅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인연이 없었나 봐요. 아니면 제가 까다로운 걸지도 모르죠. 어떤 여자가 좋으세요? 소희의 시선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같은 여자.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글쎄요. 따뜻하고 지적이고 웃음이 예쁜 사람이 좋겠네요. 소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면 저랑 비슷한 사람이네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소희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내겐 너무나 사실이었으니까요.
대화는 계속되었고 와인 한 병이 비워질 즈음 소희의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좀 어지러운데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소희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고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대로 키스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방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대로 주무시면 내일 아플 거예요. 소희를 부축해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내 몸에 전해져 왔어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려는 순간 소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가지 마세요. 아직 한 잔 더 해요. 취한 소희는 계속해서 술을 더 마시자고 했지만 결국 금방 잠들었습니다. 나는 혹시나 다시 깨서 소희가 무서워할까봐 망설이다 잠깐 소파에서 쉬다가 집에 가기로 했어요. 방을 나서려는데 소희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나 해외 가서 살기 싫어. 여기 살고 싶어?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방을 나왔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죠. 소희의 향기가 아직도 내 옷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공간에 소희랑 내가 둘만 있다는 사실이 설레었습니다. 소파에 잠깐만 누워 있으려 했는데 어느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목이 뻐근했고 어색한 자세로 잠든 탓에 어깨도 아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죠. 이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득 소희가 걱정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으니 괜찮은지 확인하고 가야겠다 싶었죠. 조용히 소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숨소리만 들렸어요. 살짝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소희가 누워 있었어요. 뒤척이는 동안 이불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잠옷 티셔츠는 허리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죠. 바지 사이로 드러난 속옷과 매끈한 허벅지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욕망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성은 나가야 해라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침대가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희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숨소리만 들렸죠. 손이 저절로 그녀의 허벅지로 향했어요. 부드러운 감촉에 몸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그녀의 피부 위를 더듬었어요. 소희가 잠결에 작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에 이성이 잠시 돌아왔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진우는 내 친구야. 하지만 욕망은 이미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소희의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었어요. 부드러운 피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위로 올라가다 그녀의 가슴에 닿았죠. 소희가 눈을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상우 오빠? 그 순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눈빛에서 거부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묘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소희에게 망설임이 보였어요. 오빠, 우리 이래도 될까요?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맞대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소희가 내 목을 감싸 안자 키스는 깊어졌습니다. 모든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입술은 와인 향이 남아 있었고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손이 그녀의 잠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소희도 내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마침내 모든 옷과 속옷이 바닥에 널브러졌을 때 소희의 몸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평소 펑퍼짐한 옷을 자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가끔 고개를 숙일 때 보이는 속살로 가늠은 하였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몸이 너무 아름다워요, 재수 씨. 소희는 대답 대신 내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다시 키스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소희의 손톱이 내 등을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신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상우 오빠. 소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죄책감과 쾌감이 교차했어요. 진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소희의 숨결에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한 번, 두 번. 욕망은 채워질 줄 몰랐습니다. 마치 속궁합을 누가 정해놓기라도 한 듯 서로가 계속해서 절정을 했고 피는 계속해서 끓어올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 그것은 커져 있었고 소희는 굉장히 쪼였어요. 무려 이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온몸에 땀범벅이 돼가면서 격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마침내 지친 채로 서로를 껴안고 누웠어요. 소희의 머리카락이 내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뜨거웠던 숨소리도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그때서야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친구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소희의 온기가 너무 달콤했습니다. 이중적인 감정에 괴로웠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였죠. 소희는 내 팔을 베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진우는 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의 아내와 관계를 맺다니 숨이 막혔어요. 그러나 깊게 잠든 소희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팔은 묘하게 행복했습니다. 모순된 감정이 나를 괴롭혔어요. 아침 7시 소희가 깨어났습니다.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잘 잤어요? 어색한 인사에 나도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어요. 응, 소희 씨 잘 잤어요? 어젯밤에 우리가 한 일. 소희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소희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말에 놀라 소희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속옷도 입지 않고 원피스 잠옷을 입으며 소희는 저에게 물었어요. 오빠 커피 마실래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소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커피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죠. 하지만 소희의 다음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있어요. 일찍 들어오실 거죠? 그 질문에 담긴 의미를 알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일정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네, 일찍 들어올게요. 회사에서의 그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소희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그녀의 눈빛, 숨결, 부드러운 피부,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내 손끝에는 여전히 그녀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상호 씨, 괜찮아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동료의 물음에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점심시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소희였어요. 오늘은 무슨 요리 해드릴까요? 스테이크 좋아하시죠?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며 손가락이 떨렸어요. 뭐든 좋아요. 소희 씨가 해주는 거라면. 보내고 나서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소희의 답장이 왔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 짧은 메시지에 하루 종일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어요. 마침내 퇴근 시간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와인을 한 병 샀어요. 소희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스테이크 굽는 향기가 진하게 풍겼어요. 소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한 것 같았어요. 나를 보자 밝게 웃었습니다. 왔어요? 금방 다 됐어요. 자연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뒤에서 허리를 감쌌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어색함은 사라진 듯 했어요. 소희는 놀라지 않고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하지만 저녁은 먼저 먹어야 해요. 소희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참고 참았기 때문에 더 참기는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참느라 미칠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주방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죠. 오늘은 술 기운 없이 오로지 느낄 수 있어서 더 흥분되고 좋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예쁘고 탐스러운 엉덩이 사이로 나의 그것을 밀어넣는 순간 또 한 번 미쳐버리는 줄 알았죠. 그렇게 우리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그날의 첫 번째 사랑을 해버렸어요. 또 한 번의 짧고 강렬했던 관계가 끝난 후 서로 옷을 추스리고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의 눈빛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와인 한 잔, 두 잔. 저녁이 끝나갈 무렵 소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소희는 웃으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욕구가 넘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소희 씨 때문에 알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는 또 다시 나는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우리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입술이 닿았고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깊은 키스로 이어졌습니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옷이 하나둘 벗겨졌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대담하게, 더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했어요. 소희의 손길은 아까 주방에서보다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빨아줄게요. 저 먹고 싶어요. 내 몸의 모든 부분을 탐험하듯 만지고 키스했어요. 나도 그녀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내가 앉아있는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가랑이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열정적으로 입안 가득 내 것을 탐하고 있었어요. 나는 미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뜨겁기도 하면서 부드럽고 처음 느껴보는 느낌에 금방이라도 쌀 것 같았죠. 아, 소희 씨, 쌀 것 같아요. 그만. 내 말을 들은 소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고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소파 위에서 시작된 열정은 침실로 이어졌어요. 침대에 누운 소희의 모습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이 드리운 그녀의 피부는 마치 진주처럼 빛났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이 그녀를 느꼈습니다. 소희의 작은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상우 오빠, 더. 그녀의 속삭임이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죄책감은 잠시 잊혔어요. 오직 이 순간 우리 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의미했고 세상은 멀리 있었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모든 현실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촉촉히 젖어 있었고 나는 그녀의 입술, 목덜미, 봉긋한 가슴, 그리고 은밀한 그곳까지 열심히 하찼죠. 오빠 이제 넣어주세요. 못 참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벌써 두 번째 욕구를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 서로를 원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욕망은 더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지쳐 서로를 안은 채 누웠을 때 소희가 물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위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참아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희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녀의 숨결이 내 피부에 닿았습니다. 나도 오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소희는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일상이었으면. 오늘도 일찍 와요. 소희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소희가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며 볼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부부인 것처럼. 그날부터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밤이 되면 욕망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진우가 돌아올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만남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이. 셋째 날 밤, 우리는 어제와 같이 부엌에서 시작했어요. 소희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다가 참을 수 없어 그녀를 안았습니다. 젖은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 키스하던 소희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물이 바닥에 흘러내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부엌 카운터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거실 소파, 베란다, 심지어 욕실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강렬했어요. 소희의 몸은 이제 내게 익숙했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더 알고 싶고 더 느끼고 싶었어요. 욕망이란 이렇게 무섭고 달콤한 거였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젠 그마저도 희미해졌어요. 오직 소희와의 순간만이 내게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중독되었어요. 서로에게, 이 위험한 관계에. 소희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영상통화였어요. 소희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고 나는 카메라 시야 밖에 숨었습니다. 소희가 남편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죄책감과 배신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통화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다시 열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이 지나고 이제 진우가 돌아오기에 하루 전날이 되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우리 둘 다 조금 침울했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거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소희의 눈에도 같은 고민이 보였어요.
마지막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소희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캔들도 켰고 평소보다 좋은 와인도 열었습니다. 마치 이별 파티 같은 분위기였죠.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겠죠? 소희의 말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밤이니까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와인잔을 들어 입술에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저녁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둘 다 식욕보다는 다른 욕망이 더 컸으니까요.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실로 갈까요? 손을 잡고 따라갔어요. 소희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부드러운 재즈였어요. 그녀가 내 앞에 서서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원피스의 끈을 하나씩 풀어내리며 유혹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소희의 몸매가 드러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어요. 소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녀만큼이나 이 밤이 영원했으면 했어요. 천천히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부드럽게 키스하며 소희의 몸을 품에 안았어요. 그녀의 맨살이 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달콤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거실 소파에서 시작된 우리의 열정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소희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마치 마지막이니 모든 것을 쏟아내려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손길, 키스, 눈빛, 모든 것이 더 깊고 강렬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말아요. 소희의 속삭임이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침실 문 앞에서 소희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어디서든지요. 그 말에 이성이 흐려졌습니다. 복도의 벽에 그녀를 기대게 했어요. 소희의 다리가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벽을 등지고 서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소희의 신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더 강렬한 감각이었어요. 욕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샤워기의 물이 우리 몸 위로 쏟아졌어요. 물방울이 소희의 피부를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욕조에 물을 채우고 함께 들어갔어요. 물속에서도 우리의 몸은 하나였습니다. 창문 앞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소희의 나체를 비추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녀의 뒤에서 안았어요. 소희는 창문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 키스하며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소희의 말에 더 흥분되었습니다. 위험함이 주는 쾌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었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오직 소희의 숨결, 그녀의 피부, 그녀의 목소리만이 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어요. 식탁 위에 소희를 앉혔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내 허리를 감쌌어요.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넘어지고 와인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욕망만이 중요했어요. 상우 오빠, 더. 소희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귓속말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아직도 더 원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추길 바라는 것처럼 끝없이 서로를 탐했어요. 마침내 침실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웠어요. 소희는 내 품에 안겨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에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말을 잇지 못하고 소희가 훌쩍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나도 이렇게 충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내게 소희는 마치 오아시스 같았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진우가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대답도 옳지 않을 것 같았어요. 관계를 계속한다면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고, 끝낸다면 소희 없는 삶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아요. 이 순간만 느껴요. 소희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내 품에 더 깊이 안겼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어요. 욕망은 이렇게까지 무섭고 달콤한 것이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죄책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소희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소희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안으며 어깨에 키스했어요. 잘 잤어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펐어요. 오늘 진우 오빠가 오후 5시에 도착한대요.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소희의 손을 잡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녀를 안았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모든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이. 이제 끝인가요? 소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깊은 키스로 응답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첫날보다 더 애틋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서로의 모든 것을 담아 나눴어요. 마침내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소희는 아침을 차렸어요.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어요. 오늘 오후에 진우 오빠 데리러 공항에 갈 거예요. 소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소희를 잊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소희가 배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키스를 나누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우 오빠가 돌아오면 우리는 예전처럼 지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소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끝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는 너무 깊이 빠져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는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우야, 보고 싶었다. 소희 잘 챙겨줘서 고마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친구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기 어려웠습니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별거 아니야. 잘 다녀왔어? 진우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며 신이 났어요. 회사에서는 진우가 승진할 것 같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마음 같아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프로젝트도 잘 끝냈으니 한잔하자. 진우의 초대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거절하면 더 의심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소희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걱정됐습니다. 그동안 소희와 연락은 완전히 끊었어요.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일이었죠. 토요일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진우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진우였어요. 왔구나, 들어와. 거실로 들어서자 소희가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상우 오빠, 오셨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재수 씨 안녕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저녁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출장 이야기로 한창이었어요. 해외 본사의 모습, 프로젝트 과정, 만난 사람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소희와 마주 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손이 와인잔을 들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손길이 내 몸을 탐했던 기억이 선명했으니까요. 욕망이 다시 피어올랐지만 이성으로 억눌렀습니다. 여기는 진우의 집이고 그는 내 친구입니다. 해외 발령은 어떻게 됐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소희를 바라봤어요. 거절했어. 소희가 외국에 나가서 살면 적응하기 힘들까봐 그냥 한국 지사에 남는다고 했어. 소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슬픔, 후회, 아니면 안도감.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승진은 됐으니 나쁘지 않아. 앞으로 우리 셋이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 진우의 말에 소희와 나는 동시에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며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술도 점점 깊어졌어요. 진우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소희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할 말은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소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소희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진우가 돌아왔고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소희를 보니 그 며칠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체온, 숨결, 목소리, 모든 것이 내 몸에 각인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희는 진우의 아내이고 나는 그의 친구입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소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욕망이 치밀어 올랐고 혼자만의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강렬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퇴근 후에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을 지치게 해야 마음도 진정되었으니까요. 일주일, 2주일.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그때의 기억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니, 희미해지는 척했어요.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소희에 대한 욕망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으로 억눌렀어요. 매일 밤 달리기를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육체적 피로가 정신적 고통을 덮어주었어요. 그렇게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2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상우 오빠,
소희의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 달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진우 오빠가 또 출장을 가요. 이번에는 이틀이지만 말을 잇지 못하는 소희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망설였어요. 이성은 안 돼라고 외쳤지만 욕망은 이미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다시 그 위험한 관계로 돌아가려는 것일까요? 소희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내일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선택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욕망은 이성보다 강했습니다. 내일 퇴근하고 갈게요.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게임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소희와 나, 그리고 우리가 배신하는 진우 사이의 삼각관계. 네 번째 밤에 소희가 했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네, 오빠 기다리고 있을게요.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걸 알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연말, 진우의 승진 축하 파티가 본사 임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축하와 환호 속에서 진우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의 옆에 선 소희는 완벽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만 알고 있었죠.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상우야, 내 덕분이야. 내가 출장 갈 때마다 소희 잘 챙겨줘서 고마워. 진우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소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에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기에 능숙해져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파티가 끝나고 세 사람이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진우가 중간에 앉아 있었고 나와 소희는 각각 창가에 붙어 앉았어요. 진우가 술에 취해 나지막이 코를 골 때 창문에 비친 소희의 모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말없이 대화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진우의 출장 일정은 우리의 만남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무뎌졌어요. 소희를 향한 마음이 죄책감보다 커져버렸으니까요. 친구를 배신한다는 사실보다 그녀를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일 본사에 2박 3일 출장이야. 프로젝트 마무리해야 해서. 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2박 3일, 우리만의 시간, 욕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처음엔 우연이었고, 두 번째는 충동이었으며,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니, 중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희의 향기, 그녀의 피부,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내게는 마약과 같았어요.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가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오히려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진우의 출장 일정을 확인하고 소희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일. 이제는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나 자신조차도.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는 남자. 그것이 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소희를 향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욕망일 뿐일까요? 때로는 진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의심했습니다. 그의 눈빛, 말투, 행동.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순수했어요.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소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일도 소희의 집으로 향합니다. 진우가 출장을 떠난 후 그녀의 초인종을 누를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말없이 그녀를 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빛만으로, 손길만으로 모든 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 들키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소희를 향한 마음이 두려움보다 커졌으니까요. 그녀의 몸에, 그녀의 존재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지친 표정, 그리고 공허한 눈빛. 이중생활의 무게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소위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처음은 사고였고 두 번째는 충동이었으며 이제는 습관이다. 내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되뇌는 말입니다. 오늘도 나는 친구의 아내 집으로 향한다. 대표님 아니 오빠. 여기서는 안 돼요. 직원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진짜 여기서 넣으려고요? 회사 대표실 안. 출입문엔 자동 잠금이 걸려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건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간 하이힐, 서류 밑으로 떨어진 속옷 한쪽, 그리고 숨을 죽인 채 귀에 속삭이는 두 사람. 그녀는 친구의 아내였고 그는 그녀 남편의 절친이자 회사 대표였습니다. 어쩌다 그들이 선을 넘었을까요? 처음엔 그저 점심을 함께 먹던 사이였습니다. 퇴근 후 맥주 한 잔.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차 안 뒷좌석에서 조용히 입술을 맞댔습니다. 그날 이후 사무실의 회의실도 식당 대신 다니던 모텔도 둘만의 비밀이 되었죠. 가장 믿었던 친구,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두 사람이 만든 배신의 드라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 오빠 여기서는 안 돼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준호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죠. 회사 대표실 안 출입문에는 자동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원들 대부분이 식당에 간 사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건 업무가 아니었어요. 직원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민정이 다시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책상 쪽으로 이끌었죠. 아무도 안 와. 점심시간 끝나려면 1시간은 더 있어. 진짜 여기서 넣으려고요? 민정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올라간 하이힐, 서류 밑으로 떨어진 속옷 한쪽, 그리고 숨을 죽인 채 귀에 속삭이는 두 사람. 민정아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민정 씨도 아니고 직장에서의 예의도 아니었죠.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민정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친구의 아내였고 그는 그녀 남편의 절친이자 회사 대표였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우정, 10년 넘게 지켜온 결혼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그들이 선을 넘었을까요? 처음엔 그저 점심을 함께 먹던 사이였습니다. 퇴근 후 맥주 한잔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관계였죠.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 차 안 뒷좌석에서 조용히 입술을 맞댔습니다. 그날 이후 사무실의 회의실도 식당 대신 다니던 모텔도 둘만의 비밀 공간이 되었죠. 죄책감보다는 스릴이 컸고 쾌락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두 사람이 만든 배신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정은 준호의 품에 안긴 채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준호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죠.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정우 형에게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은 민정의 체온 앞에서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표실 밖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복도가 이어져 있었고 점심시간에 평온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둘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석 달 전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와 준호의 우정은 대학교 첫 학기 컴퓨터공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2년이 흘렀죠.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이었던 두 사람은 성격은 달랐지만 그래서 더욱 잘 맞았어요. 정우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이었고 준호는 유능하지만 감정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야, 정우야. 이번 과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호가 도서관에서 고민에 빠진 정우에게 다가왔던 게 첫 대화였습니다. 그때부터 둘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함께 꿈을 키워나갔죠. 대학 시절부터 함께 작은 PC방도 차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시도해보며 실패도 함께 맛봤습니다. 야, 준호야.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준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올 때마다 정우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자. 그런 과정에서 둘은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며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졸업 후에도 서로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어요. 정우가 민정과 결혼할 때도 준호가 주례를 섰고 준호가 사업으로 어려울 때도 정우가 아무 조건 없이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진짜 망했을 거야. 준호는 늘 그렇게 말했죠. 뭔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정우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우는 졸업 후 비교적 일찍 결혼해서 아내 민정과 함께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기술 기반 제조업 회사는 규모는 작았지만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정우의 성격답게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준호는 몇 번의 사업 실패 후 IT 기반 서비스 기업으로 뒤늦게 성공을 거두며 회사를 점점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특유의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준호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43세 나이에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성취를 이뤄냈어요. 하지만 성공 뒤에는 각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안정적인 삶을 얻었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 점점 소원해져 가고 있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혼자였죠.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외로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정우야, 요즘 재수 씨는 좀 어때?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요즘 좀 우울해 보여. 아이가 학교 가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준호는 그런 정우의 모습에서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몰랐어요. 몇 달 후 자신이 그 민정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 거라는 걸. 22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도 말이죠. 정우의 아내 민정은 결혼 전에는 시중은행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육아에 전념하며 직장을 그만두었죠. 처음 몇 년은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시간이 금세 흘러갔어요.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점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한때는 고객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성과를 내던 자신이 지금은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중년 여성의 얼굴만 보였죠. 여보, 오늘도 하루 종일 뭐 했어? 정우가 퇴근 후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민정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과 아이 뒷바라지를 했는데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냥 집안일하고 아이 학원 데려다 주고. 민정의 대답은 점점 힘이 없어져 갔어요. 정우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쁜 회사 일로 인해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미안함도 있었죠. 하지만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어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밖에서 사람도 좀 만나고 다시 활력을 찾으면 어떨까?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런데 어디서 일을 구하지? 경력이 끊어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써주겠어? 그때 정우는 친구 준호의 회사를 떠올렸습니다. 준호와는 얼마 전에 만났을 때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어서 믿을 만한 비서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준호 회사는 어때? 걔가 요즘 비서 구한다고 했는데 내가 은행원 출신이니까 업무 능력은 충분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중간에서 조정할 수도 있잖아. 민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준호를 결혼식과 집들이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그냥 남편의 친구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준호 씨요? 그분이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20년 넘게 친구인데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야. 걔도 좋은 사람이고 회사도 제대로 된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 정우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도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친구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여겼죠. 무엇보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일 준호한테 전화해 볼게. 면접은 형식적인 거고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돼. 하지만 정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이 상황이 모든 것을 파괴할 씨앗이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며칠 후 정우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내 회사에 일자리 있어? 민정이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준호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 마침 잘 됐네. 우리 비서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하게 됐거든. 자리가 빌 예정이야. 정말? 그럼 민정이한테 딱 맞겠네. 아내가 은행원 출신이잖아. 잘할 거야. 준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도 민정을 결혼식과 집들이에서 몇 번 본 것이 전부였어요. 그때는 그저 친구의 아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면접 당일 민정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준호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지만 또래보다 단정한 외모와 날씬한 몸매, 그리고 전직 은행원 특유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죠. 화장도 오랜만에 제대로 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예전 모습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준호는 그날 처음으로 민정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호감을 느꼈어요. 결혼식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예쁜 신부 정도였는데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민정은 뭔가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눈빛이 마음에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남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면접이라기보다는 친근한 대화 같았어요. 아, 재수 씨. 오랜만이에요. 정우가 재수 씨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하던데. 민정은 은행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능력을 설명했고, 준호는 그녀의 성실함과 센스에 감탄했습니다. 고객 관리 업무를 주로 하셨군요. 그럼 사람들과 소통하는 건 자신 있으시겠네요. 네, 그쪽은 자신 있어요. 사람들이 편안해하게 만드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민정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준호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사업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여성과의 만남도 거의 없었거든요. 이상하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출근 후 며칠이 지나자 민정은 사무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나누는 소소한 대화, 팀장들에게 정성스럽게 덜어주는 커피, 바쁜 와중에도 잊지 않는 미소. 그녀는 모든 직원들에게 편안한 존재였지만 특히 준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민정 씨는 정말 세심하시네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챙기세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은행에서 고객 관리할 때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걸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오랜만에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준호는 뭔가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정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직장 내 유일한 쉼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바쁜 업무 중에도 민정과의 대화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고, 민정 역시 준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둘 다 아직은 그저 좋은 직장 동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의 씨앗은 심어지고 있었어요. 민정이 준호의 회사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어요.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던 그녀가 그날은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민정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민정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점심시간이 되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어젯밤에 남편이랑 좀 다퉜어요. 별거 아닌데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져서 무슨 일이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정우가 제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니까 그럼 왜 일을 시작했냐고. 제가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준호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정우가 직접 민정을 소개해 준 건데 이런 불만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정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상하네요. 재수 씨가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민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막상 제가 집을 비우니까 불편한가 봐요. 그냥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겠죠. 민정이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글픔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집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니. 정우야, 이런 보물 같은 사람을 두고 뭘 그렇게 구박해? 민정 씨,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는데. 퇴근 후에 시간 있으시면 한강에서 맥주 한 잔 어때요? 날씨도 좋고
바람 쐬면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은데. 준호의 제안에 민정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오늘도 늦는다고 하면. 뭐 어때요? 제가 정우한테 오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 있다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회사 대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준호의 말에는 순수한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둘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잔디밭에 앉았죠. 한강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정은 오랜만에 이런 여유를 느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밖에서 맥주 마시는 거. 민정이 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언제나 엄마 모드, 아내 모드인데 여기서는 그냥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준호는 그런 민정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정 씨도 충분히 쉴 권리가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정은 그 말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정우는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한강의 바람과 맥주 그리고 조용한 대화 속에서 민정은 어느새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준호도 민정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민정 씨구나. 그날 이후 준호는 민정의 진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는 사람. 민정에게는 오랜만에 나타난 구원자 같은 존재였어요. 퇴근 후 한강에서의 맥주 시간은 어느새 둘 사이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민정은 집에 가기 전 잠깐 들르는 거라고 했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호가 맥주캔을 따며 물었습니다. 민정은 점점 준호에게 더 깊은 고민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요즘 정말 이상해요. 거울을 봐도 예전의 제가 아닌 것 같고 민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정우가 저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이 엄마,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그 말에 준호는 놀랐습니다. 매일 보는 민정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었거든요. 그런 말씀 마세요. 민정 씨는 정말 아름다우신데 정우가 눈이 멀었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변한 거예요.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정우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설레는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가족을 보는 눈빛이에요. 당연한 존재, 늘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준호는 그런 민정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민정 씨는 충분히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정우가 그걸 못 느끼는 게 이상한 거죠.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민정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여자로 봐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회사에서 민정 씨 보면서 매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준호가 말을 멈췄어요. 너무 솔직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민정은 준호의 미완성된 문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도 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맥주를 마시던 둘은 급히 준호의 차로 피했죠. 이런
갑자기 비가 오네요. 민정이 젖은 머리를 털며 말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차 안은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리고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둘 사이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어요. 민정은 옆자리에 앉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을 느꼈어요. 민정 씨,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는 정말 바보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옆에 두고도 모르다니. 민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여자로 봐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렜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없이 입술을 맞댔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었어요. 민정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더 깊고 격렬한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차의 창문은 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느덧 민정은 준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고 있었어요. 오히려 움직이기 어려운 좁은 공간은 둘이 더 가깝게 붙어 서로의 살을 느낄 수 있는 흥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손은 이미 민정의 치마 속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곳을 만지기 시작했고 민정 역시 준호의 벨트를 풀고 바지 안으로 들어간 손은 딱딱해진 그것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 대표님, 너무 좋아요. 오랜만이라 너무 흥분되네요. 쌀 것 같아요. 더 세게 해주세요. 그렇게 둘은 좁은 차 안에서 누구보다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은밀한 공기가 생겼습니다. 민정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었고 준호에게는 새로운 감정의 시작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전달할 때 손이 스치면 피하지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 살짝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르지만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신호들이 늘어갔습니다. 민정 씨, 이 서류 좀 확인해 주실래요? 준호가 회의실로 민정을 불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업무 지시였지만 둘 사이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면 잠시나마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서류 확인하러 부른 거예요? 민정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리고 잠깐 그녀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런 작은 스킨십만으로도 둘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둘은 자연스럽게 함께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식당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민정이 준호의 차에 타며 물었습니다. 이미 둘 다 알고 있는 질문이었죠. 근처 모텔은 어느새 둘의 비밀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점점 그런 감정은 무뎌져 갔어요. 대신 서로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정우는 모르죠? 민정이 가끔씩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확인의 의미가 더 컸어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조심하는 한 괜찮을 거예요. 준호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민정과 함께 있는 시간의 달콤함이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친구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쾌락이 더 강했어요. 어느새 회사 안은 그들만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보고서를 들고 온 민정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는 건 일상이 되었고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문을 잠그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직원들이 뭔가 눈치챌까봐 걱정이에요. 민정이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오히려 스릴을 즐기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점심 먹으러 나갔으니까. 준호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함이 둘 사이의 관계를 더욱 자극적으로 만들었어요. 출장이라고 둘러대며 반나절을 호텔에서 보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요. 준호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말했지만 실제로는 민정과 함께 보낼 시간을 만드는 핑계였어요. 민정도 네, 준비 잘해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그 연극에 동참했습니다. 호텔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둘에게 완전한 자유였어요. 회사에서는 상사와 직원, 집에서는 남편의 친구와 친구의 아내라는 관계를 벗어나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민정이 준호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죄책감보다 스릴이 컸고 쾌락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에 대한 배신감은 점점 무뎌져 갔고 대신 서로에 대한 의존은 깊어져 갔어요. 우리 이러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가끔씩 민정이 물었지만 그녀 자신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관계가 언젠가는 들통날 거라는 것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달콤함 앞에서 그런 미래의 걱정들은 사소해 보였어요. 둘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인근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사장 준호의 차가 인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거 사장님 차 아니야? 동료와 함께 있던 그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직원이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준호와 민정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단순한 동료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장님이랑 민정 씨가 요즘 점심마다 같이 나가시던데. 작은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는 금세 퍼졌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점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너무 자주 회의실에 들어가시는 것 같지 않아? 점심시간마다 함께 나가시더라. 대표실 문이 잠겨 있을 때가 많던데. 직원들은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설마 그럴 리가라고 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요즘 너무 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민정과 준호 당사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비밀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집에서 민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어때? 사람들 분위기 이상하진 않아? 정우의 목소리에는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어요. 회사 관련 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뭘 그렇게 의심해요? 내가 회사에서 바람이라도 필까 봐요? 민정은 되려 정우를 몰아붙였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평소보다 공격적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준호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해서. 정우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민정이 먼저 화를 냈어요. 나는 믿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남편이에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당황했어요. 평소 온순한 아내가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거든요. 알겠어. 미안해. 그냥 괜한 자기가 요즘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여서. 정우는 일단 물러섰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정우의 귀에도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우야, 혹시 민정이가 준호 회사에서 일한다며? 다른 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왜? 아니야, 그냥 좀 이상한 소문이 있더라고. 그 말에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결국 정우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믿어온 친구와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괴로웠지만 계속 들려오는 소문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증거를 찾아주세요. 확실한 걸로.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시죠. 그 짧은 말에 정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정우는 탐정이 제공한 장소에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민정과 준호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20년 우정과 1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정우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야, 김준호. 정우의 외침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정우의 외침에 놀란 준호와 민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텔 앞에서 마주친 세 사람,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우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정우가 준호의 가슴팍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20년 넘게 형제같이 지낸 친구가 자신의 아내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우야, 잠깐만. 이건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우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어요. 개새끼, 2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냐? 정우는 분노에 휩싸여 준호를 계속 때렸습니다. 준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민정은 그 광경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제발. 사람들이 봐요. 진정 좀 해요. 하지만 정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정? 사람들이 본다고? 지금까지 숨어서 이런 짓 해놓고? 결국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정우는 폭행 혐의로 연행되었고 준호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정우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 주세요. 불륜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제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서 법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민정에게 이혼 소장과 손해배상 소장이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민정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준호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대표직 해임이 결정되었어요. 개인적인 불륜 스캔들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사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정과의 불륜 소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퍼져나갔어요. 전직 은행원 비서와 회사 대표의 불륜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글이 올라왔고 댓글들은 둘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요즘 여자들은 믿을 게 못 된다, 친구까지 배신하다니 인간이 아니다, 조리돌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정은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이 학교에서도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사람이 남편 친구랑 바람핀 그 사람이야.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민정의 귀에 들려왔어요. 결국 민정은 아이와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쫓겨난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업계가 좁다 보니 그의 스캔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하겠습니까? 면접관들의 차가운 반응에 준호는 절망했어요. 정우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혼은 정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민정과 준호에게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승리한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친구도 아내도 그동안 쌓아온 신뢰도 평온했던 일상도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배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정우는 가장 쓰라린 방법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잃을 것은 다 잃었고 남은 건 후회와 상처뿐이었어요.